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돼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버스 운행 지연 등 출근길 대란이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통합에 방점을 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의힘은 오늘 김문수, 한동훈 후보 간 결선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한 기업의 부품 관세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결국 최종 결렬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9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노조가 준법 운행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오늘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정모 기자,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준법 운행에 들어갔다고요? 그럼 버스 운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9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쯤 최종 결렬됐습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 운행에 돌입했는데요. 준법 운행이란 신호를 정확히 지키거나 무정차 통과 안 하기, 무리한 차선 변경 안 하기 등 버스 운행 지침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걸 뜻합니다. 서울시는 버스 운행 속도 저하 등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문제였습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급 8.2% 인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는데요.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겠다며 진전이 없다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조 준법 투쟁이 끝날 때까지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의 출근 혼잡 시간대 운영을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열차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구들은 출근 시간대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요. 노선도는 서울시와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나서는 분들은 평소보다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심 판결을 내일 오후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사건을 넘긴 지 불과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앞서 나온 2심 결과대로 무죄가 확정될지 아니면 기각되거나 유죄로 결론을 바꿔서 확정을 할지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을 내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일주일 만에 2차례의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까지 잡은 겁니다. 선고일자가 잡혔다는 소식에 이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앞서 1심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은 기각과 파기환송, 파기자판 총 3가지입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져 2심의 무죄가 유지되면 피선거권 박탈 등 이 후보가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이 대표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가능성인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양형까지 확정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직접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로 형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다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대법원이 직접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전원 합의체 선고는 모두 생중계가 원칙이었던 만큼 이 후보 사건의 선고도 전 국민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대법원 판단 소식에 정치권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민주당은 전례 없는 빠른 판단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견 없는 상고 기각을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최종 판결을 내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법대로 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힌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례적인 속도전의 결론이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했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법조인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MBN에 이례적으로 선고를 서둘러 파기환송을 내리면 전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상고기각 의견이 일치돼 결정이 빠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후보의 최대 사법 리스크였던 선거법 사건에 종지부를 찍어 본격 선거운동 전에 국민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편한 시각도 나왔는데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차분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한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이재명 후보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은 다음 달 11일까지인 가운데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6.3 대통령 선거가 대략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후의 2인이 결정됐습니다. 탄핵 반대파 김문수, 탄핵 찬성파 한동훈 후보가 선택을 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의 최종 대통령 후보자는 다가오는 토요일 5월 3일에 결정됩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경선 후보 4명 가운데 결선에 오를 2명을 가리기 위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당심 50%, 민심 50%의 선택을 받아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탄핵 반대파, 탄핵 찬성파 두 후보가 격돌하게 된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반드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애국심이 같다며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이재명을 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후보와 탄핵 찬성파 한동훈 후보는 오늘 양자 토론에서 다시 한번 격돌합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자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최종 결선에 진출한 것을 두고 김 후보는 당심, 한 후보는 민심의 선택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찬탄과 반탄 후보 한 명씩 올라간 만큼 최종 후보를 선발하기까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도 팽팽하게 맞부딪힐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어서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2강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은 사실 하루도 안 가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저 독재는 민주당의 저 독재는 하루가 아니라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당내에선 김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만큼 당심의 선택을 받은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김문수 후보 지지세가 강했다며 그만큼 한 대행과의 빅텐트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냐고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중도 확장성과 두터운 팬덤을 등에 업고 상대적으로 민심에서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2차 경선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과 맞서 싸울 적임자라는 인상을 남긴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대교체에 시대 정신이 있다는 점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 지점에 공감해 주신 것 아닌가. 찬탄과 반탄 후보가 한 명씩 결선에 올라간 만큼 계엄과 탄핵에 대한 견해차도 결과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경선에선 반 이재명에 대한 선명성이 최종 후보를 가를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인 가운데 누가 더 반 이재명 노선으로 당심과 민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최종 2강 후보에 들지 못한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는 경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장직을 내려놓았던 홍준표 후보는 정계를 떠나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그동안 몸담았던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며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도형 기자입니다. 2강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에 곧장 승복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현역 의원인 안 후보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생을 살피겠다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장직까지 사퇴하며 배수의 진을 쳤던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과 20대 대선 경선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 탈락의 고배를 마시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정들었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당에서 역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홍 후보는 15대 총선부터 5선을 지냈고 경남지사와 대구시장직도 역임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즉각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은 정계 은퇴할 때가 아니라며 보수당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 지지층의 표심에 따라 결선 구도가 변할 수 있는 만큼 두 캠프를 끌어안기 위한 물밑 접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결선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앞엔 한덕수라는 변수가 남았습니다. 최종 후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두 후보 모두 한대행과의 단일화 질문에는 선을 긋고 경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두 예비 후보는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막 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동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종 2인으로 결정되자 두 후보 모두 한 대행과의 단일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 대행을 바로 만나겠다고 했던 김 후보는 단일화 방식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있다고. 앞으로 조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답변 드릴 실력이 없습니다. 한 후보는 지금은 경선에 집중할 때라며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함께 가서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해요. 마지막 두 명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경선을 한다? 그거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단일화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행강 신경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행 측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식적인 대선 출마에 앞서 실무진이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8일 사직서를 제출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측근 손영택 전 비서실장이 여의도에 있는 맨하탄 21빌딩에 선거 캠프 사무실을 차리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무실은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했던 곳으로 나 의원이 경선에 탈락하면서 한덕수 대행 측이 입주 여부를 문의했고 사무실 계약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맨하탄 21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선 최근 나경원 캠프의 해단식이 치러졌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계약했다. 출마를 포기한 뒤 나경원 의원 측이 사용해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실무진이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캠프가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빠르면 내일 공직에서 물러나고 모레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이 본격적으로 여의도의 대선 캠프를 가동하면서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부터 원조 친노 인사로 꼽히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 또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 등 이념과 진영, 계파를 아우르는 인사 영입으로 통합 행보를 뚜렷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가희 기자입니다. 통합을 기치로 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대위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영입을 공식화하며 신호탄을 쐈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나라 최초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한 강금실 전 장관도 대선 캠프에 합류합니다. 강 전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수사권을 최대한 소신껏 행사하시되 저는 최고 감독자로서 공익적 견제에서는 철저히 견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되며 비명 행사 논란을 겪었던 박용진 전 의원도 합류합니다. 제안이 와서 서로 의논 중이에요. 저는 이제 레프트윙 역할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개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의원 등도 손을 보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였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 선대위원장 중 한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경선을 2부 리그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결국 단일화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한 보수 진영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이상의 표차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으로 압축됐지만 민주당은 본선 무대에서 볼 수 있겠냐며 조롱 섞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당 비대위원장까지 나와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읍소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경선이 한덕수와 아이들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간을 보는 한덕수 총리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2부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라는 사람들의 비전이나 정책은 오간데 없고 민주당은 또 한 대행에 출마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하는 동시에 출마하더라도 내란종식 프레임에 갇힐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일각에서 회심의 카드로 한덕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회심의 카드가 아니라 회생 불가 카드가 될 겁니다.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민주당 한 의원은 MBN에 거론되는 보수진영 후보들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누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가량 격차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멀쩡한 후보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선을 포기하라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처음으로 창원이 아닌 서울에서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잡으러 왔다고 말하면서 오 시장과 7차례 이상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챙겨주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서울에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오세훈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대납받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횟수가 7차례 이상이라며 오 시장이 기소될 사항은 20개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잘 챙겨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서울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 대해 선거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친 후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와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서 핵심 정보 중 하나인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의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서버가 해킹됐을 것이란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오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유심을 바꾸려는 사람들로 이틀째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나더라고요. 바꿔놓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준비된 물량이 금세 동나 모두 소진됐다는 안내문만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심을 바꾼 가입자 수는 37만 명,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관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전화번호와 식별키 등 문서 파일 270만 쪽 분량의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핵심 정보인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아 복제폰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심스와핑 우려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SK텔레콤 설명과는 달리 메인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을 걸로 판단하면서 과징금 수준이 높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해킹을 인지하고도 신고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루 정도 더 사실 늦게 신고한 점은 그거는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가박위는 오늘 청문회를 열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상대로 집중 질의를 쏟아낼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비상대응회의를 열고 유심 복제를 통한 부정금융거래 등 2차 피해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모든 이용자가 유심을 교체하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되는 등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유심 정보를 탈취당했을 때 실제로 금융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심동욱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에 이용객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걱정은 금융 피해 가능성입니다. 핸드폰 복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출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빼낸 유심 정보로 복제 유심을 만든 뒤 공기계에 넣으면 복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복제폰을 통해 실제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제폰으로 전화나 문자를 탈취할 수는 있어도 은행 계좌에 접근하거나 금융거래를 대신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각종 보안 장치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심 정보만 갖고 인터넷 뱅킹은 교란되지 않는다. 인터넷 뱅킹 앱은 사용자 기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보통 감지해내요. 개인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 유심에 저장했더라도
해킹당한 SKT 서버에는 공인인증서 정보가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복제폰을 이용해 문자 인증 등을 거치면 SNS 계정 해킹이 가능하고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면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빠른 대응 조치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건데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복제폰에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할 경우 즉시 차단합니다. 하지만 해외 로밍 시 유심 보호 서비스 이용은 다음 달 중순은 돼야 가능해 해외에 갈 일이 있다면 서둘러 유심을 교체해야 합니다. 유심 정보의 탈취만으로 은행 계좌나 주식 등의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실 확인 심동욱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아무나 해코지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8시 반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2학년 남학생이 학교 1층 복도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밖으로 나와 운전자와 행인까지 습격해 6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이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 말고도 가방 안에서 여러 점의 흉기가 발견됐는데 사건 발생 전날 집에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도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한 뒤 특수학급에서 1학년을 마치고 올해부터는 일반 학급에서 공부해왔습니다. 상담을 포함한 특수교육 서비스도 받아왔습니다.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은 없었지만 일반 학급에서 적응하기 힘들었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흉기를 준비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자기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뭐 남들 자기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힘들었다고 얘기를. 경찰은 가해 학생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육군 수도군단장이 비서실에서 일하는 장병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아내 수영 강습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게 하거나 중고거래를 대신하도록 하고 심지어 자녀 결혼식에 잠무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육군 측은 부랴부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육군 수도군단장 비서실의 한 직원이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과 나눈 메시지 내용입니다. 수영 강습 신청 방법과 시간표를 보고하자 신청 바람이라는 답장이 돌아옵니다. 박 군단장 아내의 수영 강습 대리 신청을 맡긴 건데 아내가 직원과 직접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월수금을 실패하면 제가 기존에 다니던 아쿠아로빅 화목반이 아예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대로 화목반을 하시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주말까지 신경 쓰게 해갖고. 군인권센터는 비서실 직원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4번에 걸쳐 수영 강습 대리 신청을 하느라 새벽 4시부터 이른바 오픈런을 하러 대기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고거래를 대신 시켰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박 군단장이 키우는 앵무새가 들어갈 새장부터 손목시계와 러닝머신 등 중고거래에 부하 직원을 동원하고 판매금은 아내에게 이체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요 만나서 실물을 확인했는데 상태 거의 뭐 새 거와 다름없이 좀 깨끗하고 말씀하신 바퀴 있고. 그래, 그럼 그걸 해자. 네. 얼마래? 좀 안 깎아준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자녀 결혼식에 운전기사와 하객 안내 역할로 동원하거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구해오게 하는 등 사적 지시를 일삼았다는 복수의 폭로도 제기됐습니다. 직원들과 단둘이 있을 때만 무리한 부탁을 하는 등 사적 지시가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육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 중이라며 감찰팀 조사를 통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단장은 MBN 취재진에게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 사태 순기능이란 제목의 온라인 게시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 어머니 대신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려다가 써본 적도 없는 온갖 유료 부가 서비스가 가입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며 글을 올린 건데요. 월 11,000원부터 적게는 550원까지 부가 서비스 16개가 가입된 상태였고 매월 44,000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선 이렇게 노인과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빨리 부모님 휴대폰 체크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승기 씨가 처가와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낸 이승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처가의 범죄 사실 관련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반박해왔던 이승기 씨는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과거 처가를 옹호했던 이승기 씨의 태도에 팬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는데요. 처가 단절이라는 입장 변화가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어제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도 알려진 트럼프 주니어는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며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과 릴레이 면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 국내 청년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공항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입국했습니다. 방한 기간 동안 정관계 인사와의 만남 없이 재계 주요 인사들과 1대1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정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트럼프 주니어와 친밀한 정 회장이 나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는 환영하는 인파가 모이기도 했는데 트럼프 주니어 측은 동선이 공개되는데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안이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미국산 자동차를 강조하면서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던 트럼프 행정부가 또 꼬리를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 기업에 한해서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공제해주겠다고 밝힌 건데요. 앞으로 2년간 한시적이란 조건도 붙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엽 기자가 전합니다. 일주일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외국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But in particular cars, they took a large percentage of the car making, and so when I put tariffs on Canada, they're paying 25%, but that could. 하지만 취임 100일을 맞이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판매한 업체에 한해서는 크레딧, 즉 관세 공제액을 주겠다고 발표하며 유화책을 내놓았습니다. 공제액은 자동차 가격의 15%에 달하며 해당 업체가 외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공제액만큼 부품 관세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공제액을 적용하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부품 관세 25%를 3.7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단 공제 혜택은 2년 동안만 시행되고 두 번째 해에는 혜택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듭니다. 강경 일변도로 나오던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럽게 유화책을 제시한 배경에는 미국 내 공급망 재편에 따르는 자동차 업계와 노동자들의 고충이 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We just wanted to help them during this little transition, short term. If they can't get parts, we didn't want to penalize them.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관세를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철강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부품은 부품 관세와 지난 3월부터 부과된 25% 철강 관세를 모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세율이 더 높은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이번 공제 혜택은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외국 업체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취급주의. 보통 조심히 배송돼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스티커가 붙곤 하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항공기로 이송하는 일은 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공항에 도착한 대형 항공기 한 대. 묘한 긴장이 감도는 게 귀한 손님이라도 탄 건가 했더니 주인공은 바로 경주마 50마리였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큰 대회에 참여할 경주마들인데요. 전문 관리인과 함께 긴 화물차에 옮겨 타고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곳에 도착한 경주마들이 흥분할까 봐 담당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말들을 다루는데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이송 환경까지 신경 쓴 아주 치밀한 이송 작전이었다고 하네요. 여기 저마다 가슴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멋지게 나아가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라는데요. 마음 후련한 그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레드카펫 위로 멋있게 차려입은 프렌치 불도그들이 등장했습니다. 금빛 왕관은 물론 붉은 장미까지 각양각색 개성 넘치는 모습이군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 프렌치 불도그들을 위한 레드카펫이 펼쳐진 건데요. 레드카펫 위를 걷는 이 반려견들은 유기된 상태였다가 이 행사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로 모인 기부금은 또 다른 유기견들을 구조하는 데 사용된다는데요. 부디 많은 유기견들이 하루빨리 좋은 보호자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레드카펫은 아니지만 취지 하나만큼은 정말 멋진 행진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새 한 마리가 수십 킬로미터를 날지 않고 걸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영국의 시골 마을. 긴 부리를 가진 커다란 새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자세히 보니 새 모양 탈을 쓴 남성인데요. 부리에서 꼬리까지 3m가 넘는 새 탈을 쓴 채 사흘간 무려 83km나 걸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주로 서식하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마도요 새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는데요. 전직 인형 제작자였던 능력을 10분 발휘해 새 탈도 손수 만들었다죠. 그의 우직하고 용기 있는 걸음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업종 사업자가 창업 후 3년 동안 폐업하지 않고 버티는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미용실과 펜션, 학원의 3년 생존율이 70%를 넘었고 분식점이나 치킨집은 46% 정도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어린이 10명 중 4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어린이 비율은 매년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21.5%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3.65%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확정돼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7.86% 상승을 보였고 세종은 3.27% 떨어져 격차가 컸습니다. 공연장 객석에서 늘 바라보기만 하던 무대, 직접 올라가 연주를 듣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무대에 편안히 누워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관객들로 북적이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3,000여 석이 텅 비었습니다. 배우들만 오르던 단상 위에는 쿠션형 의자 수십 개가 놓였습니다. 관객들이 자유롭게 무대에 누워 음악을 감상하는 리스닝 스테이지입니다.
항상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가 어떤지 궁금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현대적인 그 공연의 해석이라고 생각해서 기대합니다. 흔치 않은 이색 체험 기회에 70여 석의 표는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귓가를 채운 건 올해로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벨의 볼레로의 두 곡의 클래식과 재즈 음악. 50여 개의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입체적 음향이 무대를 가로지르며 오감을 깨웁니다. 요즘 관객들은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서 스쳐간 엄청난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거기서 느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관객의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연장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 제44회 GS칼텍스 매경 오픈이 내일부터 도심 속 정원 남서울 CC에서 나흘간 열립니다. 국내외 정상급 골퍼들의 명승부가 기대됩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투명한 연못과 푸른 잔디, 형형색색의 꽃이 조화를 이루는 골프장이 지상낙원을 연상케 합니다. 도심 속 정원이라 불리는 남서울 CC에서 5월의 골프축제 GX칼텍스 매경 오픈이 막을 엽니다. 대회 기간 갤러리에게 휴식의 공간이 되어줄 이 골프장은 선수들에겐 진검승부를 펼칠 전쟁터가 될 예정입니다. 긴 전장과 깊은 벙커들 때문에 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16번 홀은 우승을 다투는 골퍼들의 승부처이자 갤러리 손에 땀을 쥐게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16번 홀은 마의 홀로 악명 높은데요. 지난 대회에서만 160개의 보기가 쏟아진 이곳은 한국 남자 골프 최고 난도 홀로 꼽힙니다. 이번 대회 또 다른 볼거리는 2005년부터 우승을 휩쓴 토종 선수들과 21년 만에 외국인 챔피언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Korean players are strong. They're very, very good. And I think over the years, the Asian tour has gotten stronger as well. So hopefully Asian players can pick up a good fight this week. 무대가 한국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러프에 대한 지식들은 이제 한국 선수들이 좀 더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뺏기지 않을까 싶어요. 골프 팬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GX칼텍스 매경 오픈은 내일부터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더 크게 올라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경북 김천은 29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 긴 소매 옷차림으로는 다소 덥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온 건조한 날씨는 화재 위험성을 더욱 높입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서해안과 강원 산지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이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시작되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게는 5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많게는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0.7도, 대전이 10도, 창원 1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춘천과 전주, 대구가 27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오는 토요일에도 다시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